업적 시리즈 4탄 윤석열 대통령 국방연합 훈련 전력 화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 애국TV 김선기입니다. 오늘은 업적 시리즈 4탄 국방연합 훈련 전력 화편입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루틴이다. 작전 계획은 매일의 훈련으로 호흡을 맞추고 연합작전은 지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기동으로 증명되며 장비는 예산보다 가용률이, 병력은 숫자보다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편은 이 루틴을 다시 작동체계로 만든 시기를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화려한 무기나 대규모 군사력을 떠올립니다. 최신 전투기, 첨단 미사일, 강력한 전차.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철저한 정비, 빈틈없는 병참, 그리고 모든 부대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시스템. 이것이 진짜 전투력입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핵 위협, 회색지대 그레이존 도발, 사이버 드론 침투까지 혼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존 도발이란 무엇일까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도발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서해 NLL 북방한계선 침범, GPS 교란 같은 것들입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긴장을 높이는 행위들입니다. 사이버 공격도 심각합니다. 해킹으로 군사 정보를 빼가거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드론도 새로운 위협입니다. 값싼 드론으로 군사시설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핵심 임무도 세 갈래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억제 디터런스 도발을 시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 둘째, 대응 리스폰스 발생 시 신속 정밀한 경멸. 셋째, 회복 리질리언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 억제란 상대방이 공격하면 큰 손해를 입는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격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하지만 억제가 실패하고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는 대응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해서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빨리 복구해야 합니다. 병력, 장비, 시설을 신속하게 재건하고 전투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업적을 칭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갑니다. 첫째, 연합훈련의 정상화와 실기동 확대입니다. 연합 억제력은 말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옵니다. 한미동맹이 강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반복 훈련에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을까요? 정치적 이유로 훈련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군의 연합작전 능력이 떨어지고 한미 간 협력이 약화됐습니다. 이번 시기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 연합지휘소 훈련을 정례화하고 둘, 야외 기동훈련 FTX의 비중을 높여 다영역 공해지 사이버 우주 절차를 실제로 맞물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지휘소 훈련이란 지휘관들이 모여서 상황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연습입니다.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지는 않지만 의사결정 과정을 연습합니다. 적이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실제로 부대를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탱크가 달리고 포탄이 날아가고 물론 실탄은 아니지만 병사들이 뛰어다닙니다. 지도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는 겁니다. 다영역 작전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육군은 육군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공군은 공군끼리 싸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다릅니다. 모든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합시다. 우주의 정찰위성이 발사를 탐지합니다. 정보가 즉시 지상의 지휘소로 전달됩니다. 공군 전투기와 해군 이지스함이 요격 준비를 합니다. 육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대기합니다. 동시에 사이버 부대가 북한의 통신망을 교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 접수 경보 사격 승인 타격전 과평가까지 의사결정 체인을 반복 학습해 위기 시 누가 언제 무엇을이 루틴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의사결정 체인이란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맨 위의 대통령부터 맨 아래의 일선 병사까지 명령이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황 접수는 적이 공격했다는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경보는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 또는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사격 승인은 반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타격은 실제로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과평가는 적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때로는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연합 상륙, 대잠전, 미사일 방어, 특수전 연습까지 현장형 모듈로 쪼개 반복한 것 바로 이게 작동하는 동맹의 언어입니다. 연합 상륙 훈련을 보겠습니다. 한국 해병대와 미국 해병대가 함께 상륙작전을 연습합니다. 상륙정이 해안에 접근하고 병력이 내리고 교두보를 확보하고 내륙으로 진격하는 전 과정을 실제로 연습합니다. 대잠전은 잠수함을 찾아서 격침시키는 훈련입니다. 북한은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이 함께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미사일 방어 훈련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연습입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합니다. 특수전 훈련은 특수부대의 작전 연습입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중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인지를 구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연습합니다. 이 모든 훈련을 모듈로 쪼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큰 훈련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각각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 모듈을 완성하고 나서 합치면 전체가 완성됩니다. 둘째, 확장 억제 실행력의 체계화입니다. 이전 편에서 외교적 틀을 다뤘다면 이번엔 군사적 운용 이야기입니다. 확장 억제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해구산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보복한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이 정말 우리를 공격할까? 라고 의심하면 억제가 실패합니다. 전략자산 순환 전개, 핵전략기획협력, 연합 시뮬레이션이 정례화되면서 만약의 가정이 실제 절차로 떨어졌습니다. 전략자산이란 미국의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핵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B-52, B-1, B-2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겁니다. 순환 전개란 계속 순환하면서 온다는 뜻입니다.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시달립니다. 핵전략기획협력은 핵무기 사용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혼자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참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논의합니다. 연합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로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컴퓨터로 계산해 봅니다. 수백,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합니다. 평시엔 정보정찰 ISR 공유와 경보 연동을, 유사시엔 작전 계획과 표적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ISR은 인텔러전스, 서베일런스, RECONNAISSANC,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리코네선스의 약자입니다. 정보 수집, 감시, 정찰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을 한국도 봅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를 미국도 받습니다. 경보 연동은 경보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탐지합니다. 그 정보가 즉시 한국으로 전달됩니다. 몇 초라도 빨리 알면 대응 시간이 늘어납니다. 표적 데이터베이스는 공격할 목표들의 목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핵시설, 지휘부 등 중요한 목표들의 위치, 특성, 취약점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듭니다.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북한이 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만들면 즉시 반영합니다. 억제는 확신에서 나오고 확신은 예행 연습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예행을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칭찬 포인트입니다. 북한이 확신해야 합니다.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당한다고. 그래야 공격을 포기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실제로 연습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훈련을 보고 저들은 진짜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 미사일 방어 응징 보복 고도화입니다. 삼축 체계는 우리 독자적인 대북 억제 전략입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북한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것을 탐지하면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미사일 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입니다. 킬체인이 실패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공중에서 요격합니다. 패트리어트, 천궁,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응징 보복은 북한이 공격하면 더 강하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한 대 때리면 우리는 10대 때린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공격을 망설이게 됩니다. 핵심은 구성이 아니라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탐지식별 결심 타격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찰 지휘 통제 화력의 데이터 연동을 강화했고 다층다중의 방어 구성으로 누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삼축 체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탐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찾는 것입니다. 정찰 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24시간 감시합니다. 식별은 그것이 진짜 위협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호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심은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명령합니다. 타격은 실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됩니다. 그 전에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동이 중요합니다. 정찰 정보가 즉시 지휘소로 전달되고 지휘소의 명령이 즉시 무기체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사람이 전화하고 보고하고 승인받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층다중 방어는 여러 겹의 방어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무기로 요격합니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시도합니다. 장거리 정밀 유도탄의 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주요 표적들에 대한 갱신 주기를 짧게 유지합니다.
종이에 있는 삼축이 아니라 초 단위로 움직이는 삼축을 지향했다. 이 점을 칭찬합니다. 무기가 있어도 재고가 부족하면 소용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무기가 소모됩니다. 충분한 재고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성도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무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원자재를 확보하고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표적 갱신 주기는 목표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주기입니다. 북한은 계속 시설을 옮기거나 숨깁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넷째, 드론 대응 CUAS 전력화입니다. 전쟁의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값싼 드론이 비싼 자산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파괴합니다. 드론에 폭탄을 달아서 참호 속의 병사를 공격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드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시기에는 정찰 공격 드론의 운용부대 상시화, 그리고 전파교란 포격 레이저를 아우르는 다층 CUAS를 보강했습니다. 우리도 드론을 적극 활용합니다. 정찰 드론으로 적진을 살피고 공격 드론으로 적을 타격합니다. 드론 운용부대를 정식으로 만들고 24시간 운영합니다. CUAS는 카운터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적의 드론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전파교란은 드론의 통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드론은 조종자와 무선으로 통신합니다. 그 신호를 교란하면 드론이 조종을 잃습니다. 포격은 말 그대로 총이나 대포로 드론을 쏘는 것입니다. 작은 드론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대량의 탄을 쏘면 가능합니다. 레이저는 고출력 레이저로 드론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미래형 무기처럼 들리지만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 명중률이 높고 탄약이 필요 없어서 경제적입니다. 센서 사격 평가를 통합 관제로 묶어 탐지부터 무력화까지의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평시엔 침입 경보 루틴, 위기 땐 대응 카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드론은 유행이 아니라 운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센서는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나 카메라입니다. 사격은 드론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평가는 드론을 격추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센서가 드론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사격 시스템에 정보가 전달되고 즉시 공격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사이버 전자전 대비입니다. 미사일만 막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휘망, 전력망, 관제망이 동시에 노려집니다. 현대전은 네트워크 전쟁입니다. 컴퓨터와 통신이 마비되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강력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훈련의 현실화 레드팀 모의 침투, 랜섬웨어, 가정훈련, 사이버 킬체인 고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레드팀은 적의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실제로 해킹해봅니다. 물론 허락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합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잠가버리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군의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대응 훈련을 합니다. 사이버 킬체인은 사이버 공격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막는 것입니다. 적이 해킹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찰, 침투, 확산 공격. 각 단계에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전자전 대비에선 통신교란 상황을 전술 훈련에 내재화하고
중요 표적에 대한 전파 스펙트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전자전은 전파를 이용한 전쟁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통신을 방해하거나 GPS를 무력화시킵니다. 북한은 GPS 교란을 자주 합니다. 우리 항공기나 선박의 GPS가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위치를 알 수 없어서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GPS 없이도 작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GPS가 교란돼도 당황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파 스펙트럼 관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통신은 암호화하고 여러 주파수를 사용해서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것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합니다. 총을 쏘기 전 네트워크가 버티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기초 체력을 키운 점이 칭찬 포인트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단순히 총과 대포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전쟁입니다. 네트워크가 살아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병참정비 탄약 가용률 중심의 전력 관리입니다. 전력은 장비 구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무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비 부속 탄약 비축 정비창 회전율이 핵심입니다. 이번 시기에는 항목별 소요 재고 수리 대기를 데이터로 관리해 가동률을 끌어올렸고 탄약 부품의 국산 대체 비중을 늘렸습니다. 전투기가 100대 있어도 절반만 날 수 있으면 실제 전력은 50대입니다. 가용률, 즉 실제로 사용 가능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왜 가용률이 떨어질까요? 부품이 부족하거나 정비가 밀려서입니다. 전투기 한 대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고장나면 비행할 수 없습니다.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비창은 장비를 수리하는 곳입니다. 고장난 장비가 정비창에 들어가서 수리를 받고 나옵니다. 이 과정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비창 회전율은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내보내는지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품이 얼마나 필요한가? 재고는 얼마나 있는가? 어떤 장비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국산 대체도 중요합니다.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시에는 수입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전시엔 보급 속도가 생명입니다. 수송 보급 루트의 병목을 사전에 점검하고 다중화하여 복구 시간을 줄이는 설계를 하는 것이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가장 값진 변화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탄약과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최전선 부대에 계속 보급해야 합니다. 도로가 끊기면 다른 경로로 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보급 경로를 확보합니다. 병목은 막히는 지점입니다. 어느 고갯길이 좁아서 차가 밀리거나 어느 다리가 약해서 무거운 장비가 못 지나가거나 이런 병목을 미리 찾아서 개선합니다. 일곱째, 예비전력 개편과 동원 내실화입니다. 예비군은 부르면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자마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역 군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쟁이 나면 예비군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전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훈련장에 가서 몇 시간 앉아 있다 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으로는 실전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지역부대 연계, 임무별 실습형 훈련, 동원 시 숙련 장비 즉시 배치, 지휘통신 루틴을 반복해 전환 시간을 줄였습니다. 지역부대 연계는 예비군과 현역 부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예비군이 어느 부대에 배속될지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부대와 함께 훈련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바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임무별 실습형 훈련은 실제 임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이론만 배우지 않고 야외로 나가서 실제로 해봅니다. 참호를 파고 총을 쏘고 적을 수색합니다. 숙련 장비 즉시 배치는 예비군이 익숙한 장비를 주는 것입니다. 예비군은 현역 때 썼던 무기를 기억합니다. 같은 무기를 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주면 다시 배워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예비 전력은 숫자보다 결속력과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동원 24시간, 임무 투입 48시간 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시간표로 관리하는 방식이게 바로 운영의 언어입니다. 동원 24시간은 전쟁이 시작되고 24시간 안에 예비군을 소집한다는 뜻입니다. 임무 투입 48시간은 소집하고 48시간 안에 실전에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막연히 빨리 하자가 아니라 48시간 안에라고 정확히 정합니다. 8째, 민방위재난 대응과 국방의 연결입니다. 현대전은 후방도 전장입니다. 과거에는 전선과 후방이 구분됐습니다. 군인은 전선에서 싸우고 민간인은 후방에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미사일이 후방까지 날아옵니다. 사이버 공격은 전국을 타격합니다. 원전항만 통신공항 같은 중요 인프라를 지키는 합동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지자체 경찰 소방군이 같은 시나리오로 합동 훈련을 해왔습니다. 원전 원자력 발전소이 공격받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되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항만이 마비되면 물자 수입이 끊깁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식량, 에너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항만이 막히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통신이 끊기면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정부는 명령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공항이 폐쇄되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막힙니다. 이런 중요 시설을 지키는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기관들이 함께 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담당하고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화재와 구조를 담당하고 군은 방어를 담당합니다. 각자 역할을 나누고 협력 방법을 연습합니다. 경보대피 응급의료 복구까지 연쇄 루틴으로 묶어 유사시 사회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설계.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경보는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공습경보, 미사일 경보 등이 울리면 국민들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응급의료는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로 넘쳐날 것입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복구는 파괴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도로, 전기, 수도를 빨리 복구해야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루틴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혼란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9째, 방산 수출과 동맹 상호운용성입니다. 훈련이 상호운용성을 키우면 장비 탄약 정비 체계도 상호운용성을 갖춰갑니다. 저희는 국내 전력 운용의 부품 유지 보수 생태계를 키우고 수출 성과는 후속 군수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호환되는 것입니다. 한국 무기와 미국 무기가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약도 서로 호환되고 통신도 연결되고 정비 부품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방산 수출이 왜 중요할까요? 돈을 벌어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량 생산으로 단가가 내려갑니다. 우리 군이 쓸 무기를 100대 만드는 것보다 1000대 만드는 것이 개당 가격이 쌉니다.
둘째, 생산 라인이 계속 돌아갑니다. 수출이 없으면 우리 군 물량만 생산하고 공장이 멈춥니다. 그러면 기술자들이 흩어지고 나중에 다시 생산하려면 어렵습니다. 수출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기술과 인력이 유지됩니다. 셋째, 전시 생산 능력이 확보됩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생산 능력을 키워놔야 전시에 빨리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시 보급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내 산업의 스케일이 커져 부품 단가가 내려갑니다. 안보와 산업이 선순환을 타는 구조, 칭찬할 대목입니다. 안보와 경제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강한 군대는 방산 산업을 키우고 강한 방산 산업은 군대를 지원합니다. 열째, 장병 복무역 언정예화입니다. 정예화는 장비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병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식단급여 안전 인권이 올라갈수록 숙련도가 쌓입니다. 과거에는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정한 급여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면 사기가 올라갑니다. 사기가 높으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실력이 늘어납니다. 부사관 간부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 작업의 안전 표준화와 사고 보고 루틴을 강화해 학습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사관은 군대의 중추입니다. 장교와 병사 사이에서 실제로 부대를 움직입니다. 부사관이 전문적이어야 부대가 강합니다. 간부는 장교를 말합니다. 지휘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계급만 높은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표준화는 안전 수칙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를 만듭니다. 그것을 철저히 따릅니다. 사고 보고 루틴은 사고가 나면 숨기지 않고 보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고를 보고하면 처벌받을까봐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숨기면 같은 사고가 반복됩니다. 사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조직은 실수에서 배우는 조직입니다. 실수를 탓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만들고 공유합니다.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해법은 숫자 메우기가 아니라 전문화 고숙련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서 젊은이가 줄고 있습니다. 군대에 갈 사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럼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한 명 한 명을 더 잘 훈련시킵니다. 전문화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키웁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도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인구가 적지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병사가 고도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을 운영의 언어로 한 줄의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입력 훈련 일정 정찰 정보 탄약 정비 인력. 과정 연합 실기동다 영역 통합 사이버 전자전 내재 화병참 데이터화. 출력 억제력 상대의 계산을 복잡하게. 대응력 타격 속도 정확도 상승. 회복력 복구 시간 하락. 입력은 우리가 투입하는 자원입니다. 훈련 시간, 정보, 무기, 정비 능력, 사람. 과정은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입니다. 한미가 함께 훈련하고 모든 영역을 통합하고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고 병참을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출력은 결과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다가 이건 안 되겠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억제력. 공격이 들어오면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대응력. 피해를 입어도 빨리 복구합니다. 회복력. 요지는 문서가 아니라 루틴이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회의훈련 평가보안 재훈련의 페루프 클로즈드 루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페루프는 닫힌 고리, 즉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의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훈련으로 실행합니다. 결과를 평가합니다.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다시 훈련합니다. 또 평가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 시스템은 점점 더 완벽해집니다.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반론을 짧게 정리합니다. 훈련을 늘리면 긴장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훈련은 긴장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준비된 상대에게 무리한 도발을 할 유인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긴장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약한 상대는 공격하기 쉽습니다. 북한이 한국은 약하다고 생각하면 도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강하다. 한미동맹이 잘 작동한다고 확신하면 도발을 망설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약했을 때 더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북한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대는 전쟁을 막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말이 맞습니다. 군비가 경제를 짓누르지 않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병참정 비탄 약정찰 같은 효용이 큰 영역에 우선 배치하고 장비의 가용률을 높여 투자 대비 전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보여주기식 무기 구매가 아니라 실제로 전투력을 높이는 곳에 씁니다. 가용률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새 무기 1대를 사는 것보다 기존 무기 10대를 제대로 정비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보와 훈련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싸지 않지만 효과가 큽니다. 드론 사이버 같은 신형 위협은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 SOP로 내재화하고 모듈형 훈련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기술은 변해도 루틴은 축적됩니다. SOP는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의 약자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 즉 정해진 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드론이나 사이버 같은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절차를 만듭니다. 그것을 반복 훈련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탐지 분석 대응. 이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술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첫째, 연합훈련 정상화와 실기동 확대 결심 사격 평가의 의사결정 체인이 살아났다. 둘째, 확장 억제 실행력 전략 자산 시뮬레이션 경보 연동이 절차가 되었다. 셋째, 삼축 체계 고도화 속도 정확도 중심의 실전 운용으로. 넷째, 드론 CUAS 표준화 센서 사격 평가의 통합. 다섯째, 사이버 전자전 네트워크의 지구력을 끌어올림. 여섯째, 병참정비 탄약 가동률과 복구 시간으로 관리. 일곱째, 예비 전력 민방위 오자마자 싸우는 전환 속도. 여덟째, 방산 상호 운용성 안보와 산업의 선순환. 아홉째, 장병 정예화 복무 여건 개선이 숙련도로 귀결. 오늘의 한 줄 안보를 루틴으로 만든 시기. 우리는 이제 지도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시간표로 강한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우리 군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병력, 많은 무기, 넓은 기지. 하지만 진짜 강한 군대는 시간표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적이 공격하면 몇 분 안에 탐지한다. 탐지하고 몇 분 안에 반격한다. 피해를 입으면 몇 시간 안에 복구한다. 이런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간표를 만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다음 업적 시리즈 5탄에서는 민생 치안 재난 안전 국가 위기 관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상의 안전망이 어떻게 운영의 언어로 바뀌었는지 칭찬으로만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국방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일상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 사고로부터 안전. 이런 것들도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5탄에서는 경찰 개혁, 소방 체계, 재난 대응, 위기 관리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역시 구체적인 사례와 시스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이 시리즈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군 관련 종사자분들, 예비역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체감되는지,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애국TV 김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